안녕하세요. 천안 알콜 아저씨예요. 오늘은 카찰죄 얘기를 할 거예요. 카찰죄. 카찰죄. 술 먹고 저지른 카찰죄. 이게 의료랑 무슨 상관이 있냐? 카찰죄는 이건 좀 마음의 병으로 인정이 돼요. 성도착증인 F65 코드 중에서 그 중에 세 번째인 관음증. 건강한 성인이 이성의 육체를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물론 이제 동성 그쪽은 이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던 중에 혹여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좀 첨언을 하는데, 저희 한의원에서는 동성 간의 이런 성추행이나 이런 성범죄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논지를 조금 흐리거나 혹은 사회 문제 쪽으로 딴 길로 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동성 간의 성적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카철제를 포함하는 관음증은 이게 그 촬영을 당하고 있는 여성, 실제로는 남성이 관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여자가 이제 관음증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비율이 좀 낮아요. 통계상은 관음증 환자의 33% 정도가 여성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조금 낮죠. 그래서 일단은 대개의 피해자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는 거, 그게 관음증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관찰을 당하는지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그 여성이 옷을 벗는 거라든지 노출이 심한 상태라던가 아니면 성관계 하는 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봐야지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는 병이 관음증인데, 근데 이게 관음증이 심해지면은 그냥 실제적인 성적 접촉이라든지 성행위보다는 오히려 보는 게 더 흥분 상태를 더 고조시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높은 병적 단계의 관음증인 거죠. 야동을 본다, 그건 관음증이 아니에요. 그건 배우는 자신이 촬영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촬영이 되는 걸 알고 있는 상태를 보는 것들은 오히려 흥분을 시키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관음증 환자들은 어디 육교 밑에 명당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몰래 쳐다보고 있고 힐끔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니면 집에다가 그 베란다에 천체 망원경을 놓고서 옆에 있는 아파트 욕실이나 침실을 훔쳐보는 거, 이런 게 옛날에 관음증이었는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워낙에 카메라가 소형화되어 있고,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그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핸드폰 다들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관음증은 쳐다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찍어요. 그래서 훔쳐보기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관음증에 맨눈으로 쳐다봤다, 그건 무례한 거, 범죄가 아니죠. 그거는 뭐 자기가 내놓고 다니는 건데 뭐.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집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해 가지고서 옆에 동의 사람을 보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치마 밑에 좀 짧은 치마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좀 파인 옷을 입었는데 그거를 계속 쳐다보는 게 조금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껴가지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나를 좀 무섭게 만들었다, 그런 건 불안감 조성이라는 경범죄예요. 아주 심한 범죄가 아니에요. 아니, 내놓고 다니는 부분을 본 건데, 그냥 커튼을 치지 않은 상태의 집안이 보인 건데, 이렇기 때문에 아주 심한 범죄를 보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범칙금 정도에 그냥 얼마 안 될걸? 아, 이것도 좀 해명이 필요한데, 이게 큰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 예전에 변호사님이 보내면서 약간 흘리듯이 알려주신 부분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큰 범죄는 아니라고. 이런 분들은 저한테까지 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주로 다루는 거는 이 다음 경우예요. 근데 문제가 요즘은 카메라가 워낙에 발달했잖아요. 조그만 스파이캠, 뭐 바디캠 다 들고 다니고 전부 다 오즈모 들고 다니고 있고, 액션캠 이런 것들, 핸드폰 카메라 얼마나 좋아. 그래서 카메라, 그 옛날에 그 DSLR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와 비슷한 것들, 그렇게 해서 그런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라고 한 것들이 생긴 이유가, 이게 눈으로 보고서 끝내는 걸로 끝이지 않아요. 이거는 자료가 전산으로 남으니까. 그래서 카철죄라고 하는 성범죄가 생긴 거고, 이게 많이 위험해요. 이거는 성범죄자라서 신상정보 등록이 돼요. 법적 대응을 잘 해가지고서 징역형을 살지 않고서 집행유예로 끝났다, 그래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신상정보 등록을 하면은 10년 동안 계속 매년 연말마다 계속
12월 31일 그때마다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돼요. 선고 유예가 나왔다. 이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선고할 때 뭐 선고를 유예해준다 그러면은 실제로 죄가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돼요. 성범죄자니까.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내 정보가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딘가 이사를 갔다, 뭐 차를 바꿨다, 핸드폰을 바꿨다, 직장을 이직을 했다, 취업을 했다, 뭐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뛰었다, 아니면 그냥 알바 조금 했다, 알바를 하면서 뭐 투잡을 했다, 최근에 좀 운동하고 살 뺐더니 체중이 많이 빠졌다, 전부 다 등록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3주 이내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체중 바뀌어도 막 하는 건 웃기지. 왜냐면 아마도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신체 특성을 그 동네에 있는 경찰이 다 알아야 된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카찰죄는 성범죄자니까. 이렇기 때문에 카찰죄는 구속되지 않았다면은 당장에 제일 먼저 피해자들을 쫓아가가지고서 합의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검사한테 제발 이제 그 형사 조정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든 기소를 가지 않고 기소 유예로 끝나가지고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 가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벌금형을 넘겨서는 안 되는 거니까. 징역형이 나오면은 집행유예든 선고유예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는 등록이 돼버리는 거니까. 물론 만약에 그걸 갖다가 뭐 카톡 단톡방에다 올렸다, 사진을, 그건 얄짤이 없어요. 그냥 감옥이에요.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기서 조금 좀 억울하다고들 생각하는 거, 술 취한 다음 카철죄. 순간적인 충동으로 들고 있던 카메라, 핸드폰이 카메라잖아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걸 가지고서 사진을 찰칵 찍는데 의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무음 앱이라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찰칵 소리 나가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혹은 자기가 뭘 찍었다는 것 자체도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찍긴 찍었는데 술 취했기 때문에 이게 초점이 흐려져가지고서 이게 남잔지 여잔지 구분도 안 되고. 내가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CCTV에 전부 다 찍혀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는데 정말 억울해. 내가 뭘 찍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핸드폰을 압수당해가지고서 내가 뭘 찍었는지 확인도 못하겠어. 피해자라도 기억이 나면 합의를 하겠는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고. 억울하긴 할 텐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억울할 건 아니에요. 이게 어디 화장실이나 이런 데다가 뭐 몰래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찍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똑같이 카철죄로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나오는 형량이 많이 다르니까 그렇게 억울해할 건 아니에요. 일단 잘못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서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이거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개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은 갓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잘해봐야 뭐 30이 안 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경제적 여력이 안 돼요. 변호사를 선임은 고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조차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세대는 이해를 못 해요. 어째서 그딴 게 왜 큰 죄냐, 어차피 자기가 입고서 밖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은 것 뿐인데 그게 왜 죄냐, 아니 워낙에 짧은 치마를 입었으니까 잘 보였나 보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옛날 세대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니거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훔쳐보는 거는 죄가 아니라니까. 카메라를 찍어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의 해안으로 뭐 이거 분명히 그 변호사님들이 자기 돈 벌어먹으려고 이렇게 뭐 큰 죄인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아들을 뭐 안심시키는 거죠. 아, 걱정 말라고, 이런 일이 별거 아니라고. 그분들은 옛날에 겁탈을 해도 책임질게 하고서 결혼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세대를 살았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본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겠다, 치료받는 것도 돈이 들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정은 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좀 돈이 안 들어가는 상태로, 부모님의 원조가 없는 상태로 해결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관공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서 시도를 해보시라고. 관음증이 문제가 된 사람이 양형자료를 위해서 저한테 왔을 때는 세 가지의 분류를 해요.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순수한 관음증, 찐 관음증이다. 또 한 가지는 순수한 관음증이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서 충동적으로 한 거다. 또 한 가지는 둘 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눈으로 한 것들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오진 않겠죠. 그 중에 찐 관음증은 성도착증에 해당돼요. 정신질환이죠. 양방 한방을 막론하고 이거는 성욕을 꺾기 위한 치료를 해요. 양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게 SSRD 이게 부작용이 성욕 감퇴가 있어요.
또는 남성 호르몬의 대표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거,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해요. 호르몬 치료죠. 이거를 흔히 화학적 거세라고 하기도 하죠. 그에 비해서 한방의 입장은 날뛰고 있는 성욕, 성욕은 사람한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그 있어야 되는 게 날뛰는 거, 그게 문제. 성욕을 없앨 게 아니라 성욕을 끌고 내려와서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는 순수하게 정신적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그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잡아가지고서 안정시키지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약을 쓰는데 태기가 희한하게 보약이 돼요. 어떤 보약이냐면, 남자 수험생들 보약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성욕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성욕을 약간 꺾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그런 정도의 보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어떤 사용하는 용법은 조금 서로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선에서 보는 거죠. 결국에는 성욕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이게 바로 찐 관음증에 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치료의 방식이에요. 술 먹고 순간 충동적으로 찍은 거다,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찍을 수밖에 없었어, 이런 경우, 솔직히 자기가 왜 찍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건 이런 거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알코올 중독 검사를 해서, 양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감금 격리 입원 같은 것들을 권장을 하죠. 그게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 한방은 오히려 반대로 입원하지 않고 하기 위한 치료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달라요. 여기는 입원을 위주로, 여기는 입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주로. 특히 이제 정신과 코드를 받지 않는 상태로 치료받기 위한 분들은 한방으로, 그냥 정신과 코드를 받아도 되니까 건강보험 적용해가지고 그냥 찐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을 남기겠다는 분들은 되게 양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만약에 둘 다야, 이번에는 술 먹고서 찍긴 했는데 옛날에 경력이 이미 몇 번 있었고, 술 마시고 찍은 적도 있었고, 술 안 마시고서 계획적으로 찍은 적도 있었고, 이러면은 이거는 다 있는 거죠. 원래 관음증도 있는 사람이 충동까지 있고 이렇다면 술도 문제이고 성도착증도 문제이니까 두 가지를 다 치료해야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변호사 비를 고사하고 이렇게 치료 쪽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하려면 관에서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도착증이든 아니면 음주든지 간에 둘 다 중독질환의 일환으로 봐요. 물론 이제 중독질환이라는 말이 자꾸 오해를 살 수 있어가지고, 이게 중독되다, 이거는 포이즌, 그거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이거를 보통 요즘은 의존증이라는 단어를 더 써요. 이 성충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강연을 듣는다든지, 특히 관에서 준비한 거, 이게 음주든 성도착증이든 다 마찬가지로 관에서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빨리 준비해야 돼요. 작년에 수원인가 오산인가 그쪽에서 중독질환 통합관리센터 그쪽에서 이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3, 4개월을 기다려가지고 대기를 탄 다음에 4개월 16주 프로그램을 다 마쳐야지, 그래야지 서류가 나왔었거든. 적어도 법원에다가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서류를 내주는데 한 7, 8, 그러니까 미리 빨리 서둘러야죠. 내가 뭐 잘못했다 싶으면 울고 있지 말고 빨리, 최대한 빨리 알아보셔야죠. 일단 의료기관은 어딜 가도 비싸요. 저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저렴한 곳들은 거의 대부분 가짜라기보다는 뭐 사설, 인정받지 못하는 사설, 뭐 사설 상담사라고 부르는 정체불명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다들 뭐 자기가 1급이니 2급이니 이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싸게 떼줘요. 뭐 2만원 3만원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게 이게 뭐 1급 2급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름이 뭐 대단하게 진짜로 상담사, 나라에서 인정하는 상담사 자격증 이런 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돈 5만원 내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아 정말로 수업 하나도 안 들어도 줘요. 그냥 돈 내면 주는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설이지. 그런 곳 자격증이면은 거기서 뭐 무슨 서류를 떼어주든지 간에 그건 법적으로 뭐 어떻게 써, 그거를. 근데 만약에 관에서 할 때에는 진짜 상담 심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요. 그 사람들은 보통 심리학이랑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졸업을 하고 4년제를, 그 다음에 2, 3년 동안 석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그게 기본.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임상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담 심리사라고 하는 진짜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을 써주는 데가 관이잖아요. 보통 대학교 안에나 아니면은 대기업에 있는 그 상담실 이런 데를 운영하는 곳들, 거기에는 진짜 상담 심리사가 가요. 거기는 공짜예요. 그래서 진짜는 오히려 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짜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공짜를 찾으라고 한 거예요. 뭐 싼 데를 찾을 게 아니라 공짜를 찾으라고. 시간 투자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게 낫다고. 이게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로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사고는 칠 수 있겠지. 내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나도 사고를 많이 쳤을 것 같아. 지금 내가 고등학생인데 내 손에 핸드폰이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했을지 나도 모를 것 같아. 어렸을 때니까. 근데 카철제는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알고 있는 그때 그 시절하고는 많이 다른 아주 중범죄에 속하는 거니까 자신이 저질렀다면 부모님이 설득하기가 좀 어렵다면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인생이 좀 힘들어지거든. 뭐 취직도 안 되고 취업 제한도 걸리고 핸드폰 하나 살 때마다 경찰서 가야 된다니까.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고 요즘은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디 뭐 알바라도 열심히 뛰세요. 한 달 열심히 알바하면은 그래도 좀 합의금 비슷하게라도 좀 모을 수 있을 테니까 어떻게라도 뭐 해야지 뭐.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고 해가지고서 최대한 빨리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채널에서 알콜 아저씨 코너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코너는 제 채널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컨텐츠예요.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옮겨갈 수도 있어가지고서 천안 알콜 아저씨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영상들을 천안 알콜 아저씨라는 채널에 옮겨가고 있고, 만약에 이 영상을 못 보게 될지라도 천안 알콜 아저씨 채널에 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코너가 사라진다면